짐 싸세요. 이 집은 이제 저희 거예요. 어머니 원룸은 깨끗한 데로 골랐어요. 불편하지 않으실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니? 며느리의 목소리는 놀랍도록 차분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이 말을 연습해온 사람처럼요. 눈빛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당연한 일을 말하듯 그렇게 말했습니다. 김영숙은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졌지만 앉을 수가 없었습니다. 30년 넘게 살아온 집에서 자기 손으로 통장과 도장을 쥐어준 며느리에게 나가라는 말을 듣고 있었어요. 귀가 먹먹했습니다. 소리는 들리는데 말이 뇌까지 닿지 않는 느낌이었죠. 도대체 어쩌다 이 지경이 된 걸까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야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영숙이 남편 김상태를 먼저 보낸 건 65 되던 해 봄이었습니다. 위암이었어요. 처음 병원에 갔을 때는 그냥 소화가 안 된다고 했습니다. 밥맛이 없고 체한 것 같다고요. 그런데 검사를 해보니 이미 3기였죠. 손을 쓸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진단을 받은 지 5달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37년을 함께 산 사람이었어요. 아침마다 먼저 일어나 커피를 내려두던 사람, 영숙이 감기에 걸리면 약국에 5번씩 다녀오던 사람, 싸우고 나서 먼저 사과하는 법은 몰랐지만 슬쩍 귤을 사서 방문 앞에 두고 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없는 집은 너무 크고 조용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옆자리가 비어 있고 밥을 차려도 혼자 먹어야 하고 텔레비전을 켜도 같이 볼 사람이 없었습니다. 처음 2달은 거의 먹지 못했습니다. 경로당 사람들이 걱정해서 밥을 갖다 줬고 이웃집 할머니가 매일 들러서 말벗이 되줬습니다. 그래도 밤은 어쩔 수가 없었어요. 불을 끄면 어둠이 너무 짙었습니다. 그나마 버틸 수 있었던 건 아들 내외 덕분이었습니다. 아들 김민주는 차로 10분 거리에 살았고 며느리 박지연은 부지런히 들락거리며 밥도 해다 주고 장도 봐줬습니다. 지연은 말 한마디 한마디가 부드러웠습니다. 어머니, 오늘 뭐 드시고 싶으세요? 어머니, 얼굴이 많이 좋아지셨어요. 어머니, 제가 있으니까 너무 걱정 마세요. 그 말들이 영숙에게는 진짜로 들렸습니다. 진심처럼 느껴졌죠. 동네 사람들도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아이고, 며느리 잘 뒀네. 요즘 저런 며느리가 어딨어. 영숙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속으로 뿌듯했습니다. 아들을 잘 키웠다고 생각했어요. 아니, 며느리 복이 있다고 생각했죠. 그러던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설거지를 마친 지연이 행주로 손을 닦으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요즘 노인분들 보이스피싱 당하는 거 뉴스에 엄청 나오잖아요. 어제도 어떤 할머니가 3천만 원을 날렸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니 혼자 계시니까 제가 너무 걱정이 돼서요. 통장이랑 카드는 제가 맡아서 관리해 드릴게요. 어머니 필요하신 거 있으면 바로바로 챙겨 드릴 테니까 걱정 마세요. 영숙은 잠깐 머뭇거렸습니다. 평생 자기 돈은 자기가 관리해 온 사람이었으니까요. 남편 살아생전에도 가게는 영숙이 맡았습니다. 돈 관리는 내가 한다. 그게 영숙의 자존심이기도 했죠. 하지만 지연의 눈빛은 진심처럼 보였습니다. 걱정이 담겨 있었어요. 게다가 영숙 스스로도 요즘 숫자가 자꾸 헷갈린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공과금을 2번 낸 일이 있었고 이체를 엉뚱한 계좌에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게 창피하고 무서웠습니다. 가족인데 설마 나쁜 마음이야 있겠어. 그렇게 영숙은 통장과 도장을 며느리 손에 건넸습니다. 지연은 2 손으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잘 관리할게요. 그 목소리가 얼마나 따뜻했는지 영숙은 오히려 미안한 마음이 들 정도였어요.
그 순간 아무것도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게 가장 무서운 일이었죠. 처음 몇 달은 아무 문제가 없어 보였어요. 지연은 영숙이 필요하다 하면 그때그때 현금을 갖다 줬습니다. 시장 가는 돈, 경로당 회비, 약값, 손주 용돈. 금액이 크지 않으니 영숙도 따로 묻지 않았어요. 지연이 잘 관리한다고 했으니 믿으면 됐습니다. 굳이 확인하는 건 의심하는 것 같아서 오히려 눈치가 보였습니다. 그런데 봄이 지나고 여름이 오면서 달라졌습니다. 지연에게 전화를 하면 잘 받지 않았습니다. 받더라도 지금 바빠요. 이따 전화할게요. 하고 끊었습니다. 이따가 되어도 전화는 오지 않았죠. 직접 찾아가면 집에 없는 날이 많았어요. 예전처럼 밥을 해다 주거나 장을 봐주는 일도 뚝 끊겼습니다. 영숙은 처음엔 직장일이 바빠져서 그런가 보다 생각했습니다. 지연이 다니는 회사가 어렵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스스로를 납득시켰습니다. 그러다 여름 끝자락에 영숙이 허리를 다쳤습니다. 갑자기 통증이 심해져서 정형외과에 갔는데 엑스레이에 초음파까지 찍고 나니 비용이 53만 원이 나왔어요. 생각보다 많은 금액이었습니다. 영숙은 지연에게 전화를 했죠. 지연아, 병원비가 50만 원 넘게 나왔어. 미리 말을 못해서 미안한데 좀 가져다 줄 수 있겠니? 전화기 너머로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짧은 침묵이었지만 영숙은 그 침묵이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보통은 바로 대답을 했으니까요. 어머니, 지금 잔액이 좀 빠듯해요. 이번 달에 이것저것 나갈 게 많아서요. 제가 일단 제 카드로 끊어드릴게요. 빠듯하다. 그 단어가 영숙의 머릿속에 걸렸습니다. 남편이 남긴 돈이 적지 않았습니다. 퇴직금에 보험금, 영숙이 50대부터 한 푼, 두 푼 부어온 적금까지 합치면 억을 훌쩍 넘는 돈이었습니다. 그 돈이 불과 몇 달 사이에 빠듯해질 수가 없었습니다. 계산이 맞지 않았어요. 그날 밤 영숙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자꾸 눈이 떠졌어요. 새벽 2시에 일어나 불 꺼진 거실에 앉아서 멍하니 벽을 봤습니다. 통장이 없었어요. 거래 내역도 없었죠. 도장도 공인인증서도 전부 지연이 갖고 있었습니다. 자기 돈인데 얼마가 있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이상하다. 분명히 이상하다. 그런데 가족인데 설마. 그 설마가 영숙을 또 한 번 잡아당겼습니다. 그래도 다음 날 아침 영숙은 신분증 하나만 들고 은행에 갔습니다. 창구에 앉아서 거래 내역서를 달라고 했어요. 직원이 통장 없이도 된다며 잠시 기다리라 했습니다. 종이가 출력되어 나왔습니다. 영숙은 잔액부터 봤어요. 412만 원. 숫자를 보고 눈을 깜빡였습니다. 다시 봤습니다. 412만 원. 맞았습니다. 1년 전 이 통장에는 8,300만 원이 있었습니다. 그게 400만 원대로 줄어 있었어요. 영숙은 거래 내역을 한 줄씩 훑었습니다. 이체, 이체, 이체. 금액도 크고 작고 다양했습니다. 어디로 나간 건지 무슨 명목인지 알 수가 없었어요. 뒤에 줄 선 사람이 있었습니다. 영숙은 그걸 알면서도 한동안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직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영숙은 괜찮다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손이 떨렸어요. 내역서를 접어 가방에 넣는 손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은행 문을 나서며 영숙은 생각했습니다. 어디로 갔지? 내 돈이 어디로 갔지? 은행에서 돌아온 날 영숙은 지연에게 바로 전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뒤엉켰습니다. 당장 따지고 싶었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두려웠습니다. 혹시 내가 뭔가를 잘못 알고 있는 건 아닐까? 다른 계좌로 이동해 둔 건 아닐까?
섣불리 의심했다가 오히려 관계가 틀어지면 어쩌나 싶었습니다. 혼자 사는 노인이 아들 내외와 사이가 나빠지면 남은 건 아무것도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영숙은 며칠을 혼자 사귀며 기다렸습니다. 그 사이 지연이 먼저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서류 봉투를 들고서요. 얼굴에 걱정 어린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사실 요즘 상속세 관련 세금 제도가 많이 바뀌었거든요. 어머니 명의로 집이 돼 있으면 나중에 상속할 때 세금이 엄청 나와요. 금액이 어마어마해요. 근데 지금 미리 아들 명의로 바꿔두면 절세가 되고요. 나중에 법적으로도 훨씬 깔끔해진대요. 변호사한테도 직접 물어봤어요. 말이 막힘없이 쏟아졌습니다. 증여세율, 공제한도, 사전 증여 효과. 처음 듣는 단어들이 줄줄이 이어졌습니다. 영숙은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통장 얘기를 먼저 해야 하지 않나? 지연아, 그것보다 나 통장 내역 좀 보고 싶은데. 잔액이 왜 그렇게 줄었는지. 지연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그건 병원비도 들었고 집수리도 좀 했고 세금도 나갔잖아요. 다 어머니가 쓰신 거예요. 제가 따로 정리해서 드릴게요. 근데 진명의 문제가 더 급해서요. 이달 안에 처리 안 하면 세금 구간이 달라진대요. 말을 돌려버렸습니다. 영숙은 그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반박할 말이 바로 떠오르지 않았어요. 병원을 자주 다니긴 했습니다. 집수리를 한 적도 있었고요. 하지만 그게 7천만 원 넘는 돈이 될 리는 없었습니다. 말이 안 됐어요. 그런데 증거가 없었습니다. 통장도 내역서도 영수증도 전부 지연이 갖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명의만 바꾸는 거예요. 어차피 민준이한테 갈 집 아니에요? 어머니 살아계시는 동안은 여기서 그냥 사시는 거고요. 명의만 정리하는 거예요. 그 말이 영숙의 경계심을 조금씩 허물었습니다. 어차피 민준이한테 갈 집. 그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날 밤 영숙은 남편 사진을 꺼내 들었습니다. 영정 사진이 아니라 살아생전에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여행지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었죠.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뭐라고 했을까요? 아마 서류 근처에도 가지 말라고 했겠죠. 돈 얘기가 끼어들면 반드시 탈이 난다고 그는 늘 그렇게 말했으니까요. 하지만 지연은 그 뒤로도 계속 찾아왔습니다. 그 다음 주에도 또 그 다음 주에도요. 매번 조금씩 다른 말로 조금씩 다른 각도에서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금이 급하다. 이달 안에 처리해야 한다. 나중에 민준이가 힘들어진다. 혼자 있는 어머니 걱정이 돼서 그렇다는 말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같은 말을 계속 들으면 흔들립니다. 특히 혼자인 사람은요. 반박해줄 사람도 같이 고민해줄 사람도 없을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결국 영숙은 도장을 찍었어요. 아들 김민준의 이름 옆에요.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다 됐어요, 어머니. 잘하셨어요. 지연은 환하게 웃으며 서류를 챙겼습니다. 저희가 끝까지 잘 모실게요. 영숙은 그 웃음이 왜 낯설게 느껴졌는지 나중에야 알게 됩니다. 명의를 넘긴 지 2달이 지났습니다. 그 2달 동안 영숙은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명의를 넘겼으니 이제 세금 걱정은 없다고 했는데 이상하게 자꾸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지연의 전화는 여전히 잘 안 받아졌고 민준도 얼굴 보기가 힘들었습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있었지만 뭐가 이상한 건지 정확히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민준과 지연이 함께 찾아왔습니다. 둘의 얼굴이 묘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지연은 평소와 달리 눈을 잘 마주치지 않았어요. 영숙은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겼나 싶어 얼른 부엌으로 가서 물을 올렸습니다. 차라도 내려야겠다 싶었죠. 어머니, 잠깐 앉아보세요. 민준의 목소리가 낮고 무거웠습니다. 영숙은 천천히 소파에 앉았어요. 민준이 고개를 숙인 채 말을 시작했습니다. 저희 상황이 많이 어려워졌어요. 제가 다니던 회사가 이번에 정리가 되면서요. 한동안 수입이 없을 것 같고 지연이도 직장을 옮겨야 할 것 같아서요. 그래서 저희가 이 집에 들어와 살아야 할 것 같아요. 영숙은 처음엔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이 집에 들어와 산다는 말은 자기가 나가야 한다는 말이었으니까요. 그럴 리가 없었습니다. 그때 지연이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영숙 쪽으로 밀어내면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근처에 깨끗한 원룸 구해드렸어요. 관리도 잘 되고 조용한 데예요. 월세는 저희가 낼게요. 생활비도 드릴 테니까 불편하시진 않으실 거예요. 원룸 계약서였습니다. 방 하나짜리 월세 45만 원짜리 집이었죠. 영숙은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30년 넘게 살아온 집이었습니다. 처음 이 집에 이사 오던 날 민준이가 아직 초등학생이었어요. 남편과 둘이 도배를 하다가 풀을 얼굴에 묻히고 웃었던 기억이 났습니다. 두 아이를 키운 집이었고 남편을 보낸 집이었고 혼자 남아 버텨온 집이었습니다. 그 집에서 내 아들이 나보고 나가라 하고 있었습니다. 영숙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잠깐만. 이 집에 담보대출이 잡혀 있다고 들었어. 그게 얼마야? 민준과 지연이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어머니, 그건 관리하면서 생긴 거고요. 저희가 갚을 거예요. 그래서 얼마냐고. 지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영숙은 계약서를 밀어내지도 집어들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창밖을 바라봤죠. 마당에 매화나무가 있었어요. 남편이 이 집에 이사 오던 해에 같이 심었던 나무였습니다. 올봄에도 꽃을 피웠어요. 나중에 얘기해. 그 말만 하고 영숙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고 잠금 장치를 걸었습니다. 그리고는 무릎이 꺾였습니다. 벽에 등을 기대고 천천히 주저앉았습니다. 소리는 내지 않았어요. 그냥 조용히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날 밤 영숙은 아들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민준아, 너 지금 진심으로 엄마한테 나가라는 거냐? 전화기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엄마, 나도 어쩔 수 없어. 우리 상황이 진짜야. 미안해. 어쩔 수 없다. 그 네 글자가 영숙의 가슴에 박혔습니다. 제 어미를 집에서 내보내는 게 어쩔 수 없는 일이었습니까? 어쩔 수 없다는 말은 잘못이 없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냥 상황이 이렇게 됐으니 받아들이라는 말이었죠. 영숙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더 할 말이 없었어요. 다음 날 영숙은 지연에게 따졌습니다. 8천만 원이 넘던 돈이 왜 400만 원밖에 안 남았냐고 똑바로 설명하라고 했습니다.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어요. 지연은 당황한 기색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병원비에 집 수리비에 세금까지 다 어머니께서 쓰신 거예요. 저는 어머니 돈 한 푼도 안 썼어요. 제가 얼마나 꼼꼼하게 관리했는데요. 영숙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숫자가 맞지 않았어요. 병원을 많이 다니긴 했지만 그게 수천만 원이 될 수는 없었습니다. 집수리도 화장실 배관 한 번 고친 게 전부였고요. 말이 안 됐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없었어요. 통장 거래 내역은 지연의 손에 있었고 영수증도 없었고 확인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영숙은 공원에 나갔습니다. 경로당에도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사람들 얼굴을 보고 싶지 않았죠.
그냥 벤치에 혼자 앉았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힐끗 쳐다봤습니다. 영숙은 신경 쓰지 않았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소리 없이 그냥 흘렀습니다. 평생 처음이었습니다. 밖에서 혼자 이렇게 우는 게요. 가족이라면 설마. 그 말이 얼마나 위험한 말이었는지를 영숙은 이제야 알았습니다. 가족이니까 의심하지 않았고, 가족이니까 확인하지 않았고, 가족이니까 도장을 찍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이 오히려 눈을 가렸던 겁니다. 한참을 울다가 영숙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떠오르는 게 있었습니다. 남편이 죽기 전에 법무사를 집으로 불렀던 날이 있었어요. 같이 서명하자고 했죠. 무슨 서류인지 자세히 읽지 않았습니다. 그냥 남편이 하자는 대로 했을 뿐이었습니다. 그 서류가 어딘가에 있을 터였습니다. 영숙은 벤치에서 일어서서 눈물을 소매로 닦았어요. 그리고 집에 돌아온 영숙은 안방으로 갔습니다. 장롱 맨 아래 서랍. 남편이 쓰던 서랍이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로 한 번도 열어보지 않았죠. 열기가 싫었어요. 그 안에 있는 것들이 전부 남편의 흔적이었으니까요. 손목시계, 낡은 수첩, 비상금 봉투, 그리고 오래된 서류들. 영숙은 서류들을 하나씩 꺼냈습니다. 보험증서, 재산세 고지서, 각종 계약서들. 그리고 맨 아래에 납작하게 접힌 봉투 하나가 있었습니다. 봉투 겉면에 법무사 직인이 찍혀 있었습니다. 영숙은 돋보기를 가져와 천천히 봉투를 열었어요. 남편이 공증 유언장을 쓴 건 세상을 떠나기 반년 전이었습니다.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도 기력이 조금 남아있을 때였죠. 그때 남편은 영숙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나 없으면 당신 많이 힘들 거야. 당신은 사람을 너무 잘 믿어. 세상에 나쁜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잖아. 그게 당신 좋은 점인데 그게 당신을 다치게 할 수도 있어. 내가 미리 해둔 게 있으니까 서랍 봉투 잊지 말아요. 그때 영숙은 그 말을 깊이 새기지 않았습니다. 설마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으니까요. 남편이 없어서 슬프고 남편이 그리워서 힘든 거지 가족한테 이런 일을 당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영숙은 서류를 한 줄 한 줄 읽어 내려갔습니다. 조항은 명확했어요. 배우자 김영숙의 명시적 동의와 충분한 이해 없이 이루어진 부동산 명의 변경 및 금융재산 처분, 담보 설정은 효력을 상실한다. 이 유언은 공증되었으며 법적 구속력을 가진다. 영숙은 서류를 내려놓고 한참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남편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자신이 없으면 이 사람이 혼자 버텨야 한다는 걸요. 사람을 너무 잘 믿는 이 사람이 언젠가 누군가에게 이용당할 수 있다는 걸요. 그래서 죽기 전에 남은 힘을 다해 아내를 위한 문을 하나 열어뒀던 겁니다. 영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번엔 슬픔이 아니었어요. 고마움이었습니다. 그리고 미안함이었습니다. 당신이 이렇게까지 해뒀는데 나는 몰라봤구나. 영숙은 서류를 가방 안에 조심스럽게 넣었습니다. 그리고 전화기를 들었어요. 법무사 사무소 번호를 찾아 눌렀습니다. 내일 법무사 사무실로 찾아가기로 약속했죠. 영숙은 법무사 앞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서류를 꺼내놓고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차근차근 말했습니다. 통장을 넘긴 것부터 시작해서 집 명의를 바꾼 것, 담보대출이 잡혀 있다는 것, 원룸 계약서를 받아든 것까지요. 흥분하지 않았습니다. 울지도 않았습니다. 담담하게 순서대로 있는 그대로 말했어요. 법무사는 공증 서류를 꼼꼼히 검토했습니다. 중간에 몇 가지를 물어봤습니다. 명예 이전 당시 충분한 설명을 받으셨습니까? 서류 내용을 직접 읽으셨습니까?
영숙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지연이 설명해 준 대로 들었고 세금 문제라고 해서 도장을 찍었다고요. 법무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싸울 수 있습니다. 이 공증 조항이 살아있고 명예 이전 과정에서 어머니의 충분한 인지와 자발적 동의가 없었다는 정황이 있습니다. 담보 설정도 이 조항에 위배됩니다. 원상회복 청구가 가능합니다. 영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주일 뒤 지연에게 연락이 갔어요. 법무사 사무소로 오라는 내용이었죠. 지연이 사무소 문을 열고 들어오다가 영숙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발걸음이 멈칫했습니다. 테이블 위에 공증 서류가 펼쳐져 있었어요. 지연의 얼굴에서 순식간에 혈색이 빠졌습니다. 법무사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박지연 씨, 이 유언 공증 내용을 알고 계셨습니까? 지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명예 이전 과정에서 어머니께서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채 서명하셨다는 정황이 있고 이후 어머니 동의 없이 이루어진 담보 설정은 공증 조항의 정면으로 위배됩니다. 법적으로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지연의 손이 무릎 위에서 움직였습니다. 가만히 있지 못하고 자꾸 손가락을 오므렸다 폈습니다. 영숙은 며느리를 바라봤어요.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통쾌함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깊고 조용한 슬픔이었습니다. 딸처럼 생각했던 사람이었으니까요. 처음에는 진심으로 챙겨줬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건지, 무엇이 이 사람을 이렇게 만든 건지, 그게 더 슬펐습니다. 지연이 처음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말 한마디 없이 그냥 고개가 내려갔습니다. 법적 절차는 석 달이 걸렸습니다. 쉽지 않았어요. 중간에 민준이 찾아와 제발 그냥 넘어가 달라고 울기도 했죠. 엄마, 우리 가족이잖아. 그 말에 영숙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은 건 아니었습니다. 밤에 혼자 누워서 이게 맞는 건지 수없이 생각했습니다. 아들과 완전히 등을 지는 게 맞는 건지, 가족 사이에 법까지 들이대는 게 맞는 건지요. 하지만 영숙은 끝까지 갔습니다. 명예 이전은 어머니의 충분한 이해와 동의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됐습니다. 담보대출 설정 역시 공증 조항에 위배된다는 결론이 났습니다. 집은 다시 김영숙 명의로 돌아왔어요. 대출은 아들 부부가 직접 갚아야 했죠. 민준과 지연은 작은 전세 아파트로 이사를 갔습니다. 이삿날 민준은 눈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트럭에 짐을 싣고 돌아서는 뒷모습이 낯설었어요. 어릴 때 내 등에 업고 다녔는데 영숙은 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후 영숙이 바꾼 건 딱 하나였습니다. 통장은 본인이 직접 관리하기로 했어요. 처음엔 어려웠습니다. 인터넷 뱅킹이 낯설었고 숫자가 자꾸 헷갈렸죠. 은행 창구에 몇 번이나 찾아가서 물어봤습니다. 직원이 친절하게 알려줄 때마다 메모를 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조금씩 익숙해졌어요. 내 돈을 내가 보는 것, 당연한 일인데 그게 그렇게 든든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봄이 됐을 때 영숙은 여행을 떠났습니다. 요양원이 아니었어요. 자식집도 아니었죠. 남해 바닷가였습니다. 남편과 신혼여행을 갔던 곳이었어요. 혼자 기차를 탔습니다. 창밖으로 풍경이 지나갔습니다. 논이 보이고 산이 보이고 바다가 보였습니다. 영숙은 오랜만에 마음이 넓어지는 것 같았어요. 바닷가에 앉아 파도 소리를 들으며 영숙은 생각했습니다. 가족이라도 지킬 건 지켜야지. 바람이 불었습니다. 머리카락이 날렸습니다. 영숙은 눈을 감지 않았어요. 그 바람을 정면으로 맞으며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바다를 향해 걸어나갔습니다. 삶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온전히 그녀 자신의 것으로요. 지금까지 68살 김영숙의 이야기를 함께 하셨습니다. 통장을 건넨 건 믿음이었습니다. 도장을 찍은 건 가족이니까 그랬습니다. 그리고 집을 잃을 뻔한 건 그 믿음이 너무 컸기 때문이었습니다. 영숙은 나쁜 사람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너무 착한 사람이었죠. 가족이라는 이름 앞에서 의심을 거두고 확인을 미루고 불편한 진실을 외면했습니다. 우리 중에 누가 그러지 않을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사람을 믿는 건 잘못이 아닙니다. 하지만 지키는 것도 사랑입니다. 남편 김상태는 죽기 전에 그걸 알았습니다. 아내 곁에 있어줄 수 없으니 아내를 지켜줄 문서를 남긴 거죠. 말 한마디 없이 조용히 마지막 힘을 다해서요. 그 봉투 하나가 영숙의 삶을 되돌려 놓았습니다. 가족이라도 지킬 건 지켜야 합니다. 이 말이 오늘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께 작은 울림이 되셨으면 합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